자, 그럼 오늘 우리 1주차 두 번째 날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통합교육이랑 개별화 교육 봤었고요. 제가 원래 복습을 한 번씩 하는데 이제 크게 보는데 하다 보면 또 자꾸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 어제 했던 거 크게 뭐 했었는지 큰 구조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제 했었는데 이걸 또 하다 보면은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또 길어져가지고 뭐 길어지면 반복하고 좋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어제 했던 거 빠르게 큼직큼직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어제 했던 게 이제 개별화 교육이랑 통합 교육이고 이제 개별화 교육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제 법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정의 중에 우리가 꼭 봐야 됐던 거는 이제 정의. 개별화 교육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라는 정의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 거라고 이제 봐두셨고, 법적 근거에서 개별화 교육하기로 하면은 뭘 구성해요? 일단 정확한 명칭, 개별화 교육 지원팀. 그것을 이제 얼마 안에 해야 되죠? 어디로부터 얼마 안에 했어야 됐을까요?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얼마 이내? 2주 이내. 그쵸? 그래서 그렇게 팀 구성을 하면은 팀은 무엇을 작성해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매 학년도가 아니라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에 했어야 됐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확하게 시기를, 기한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IEP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7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슨 사항? 인적 사항.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수준? 그리고 여러분 현재 학습 수행 수준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앞에 무슨 말이 붙었죠? 무슨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그래서 특별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한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 다음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이 용어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두자 했죠. 평가, 계획, 맞아요. 그 다음에 지원할, 제공할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그죠? 그래서 7가지 구성 요소, 요걸 잘 묻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러면 이걸 무엇 해준다라고 표현했죠? 법에서 송부해준다, 보내준다. 얼마 이내에? 14일 이내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EP를 학기마다 작성하고 매 학기마다 이제 적용을 한 것이니까 평가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매 학기마다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하는 형태가 뭐였어요, 여러분? 무슨 평가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한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통보할까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전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는 이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특수교육 교원이었죠. 그래서 특수교육 교원은 이와 관련된 것의 업무를 무엇하고 무엇한다? 지원하고 조정한다. 이걸 키워드로 알아두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화 교육은 이걸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했고 거의 다 보신 거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IEP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학생을 알아야 되니까 정보 수집을 하는데 표준화 검사 도구라던가 어떤 한 방법에만 치중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잘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우리가 쭉 본 것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그걸 진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해둬야 되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교육 목표. 그래서 목표는 메이거가 진술하도록 한 그 요소에 따라서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목표 진술할 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제시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상황. 똑같은 말로 뭐라고 됐죠?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목표가 달성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명확히 제시해야 돼요? 기준 또는 수락 기준.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어제 예시로 본 것 중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중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몇 번 중에 몇 회 이상, 이렇게 10번 중에 8번 이상, 아니면 전체에 제시된 것 중에서 70%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무엇? 행동.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건 잘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개별화 교육계획의 교육 목표에서도 보지만 이 똑같은 메이거의 목표 진술은 행동 지원에서 우리가 학생에 대한 어떤 목표 행동이 있죠. 그걸 서술할 때도 이걸 지켜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또 보실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셨고, 몇 교재에서는 이제 관련된 Q&A를 한번 쭉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보셨고, 통합 교육은 먼저 이제 통합교육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정의와 법적인 근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의 외우셔야 됐고, 법적 근거에서는 우리 법이 최근에 이제 부분 개정되면서 개정되고 신설되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은 무엇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돼요? 시책, 그죠? 그래서 시책을 잘 수립하고 그것을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그런 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학교의 장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제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작성하도록 했죠? 통합교육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차별에 대한 거,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들어갔어야 됐고, 또 우리가 학생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본 거예요. 일반 학급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뭘 조정해야 돼요? 교육 과정을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 기기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뭐 학습 보조기기라던가 여러 가지 공학적인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됐었고, 또 무슨 인력? 지원 인력, 그죠? 그래서 명칭이 그것도 좀 몇 년 됐지만 예전에는 보조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지원 인력의 배치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됐고, 또 우리가 통합교육이 원활하려면은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야 되니까 무엇? 교원 연수, 그죠? 그래서 통합교육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몇 개 있었죠? 5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 물을 수가 있으니까 법을 볼 때는 이런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는 이제 그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일반 학교의 장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교재 교구를 갖춰야 되고, 교재 교구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제시가 되었을까요? 법 조문에. 무엇을 위한 거? 학습 보조 기기,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 대책 기기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아, 학습 보조 기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어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정보 접근, 그죠? 그래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 대책, 이렇게 해서 크게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수학급의 위치와 크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특수학급은 위치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법에서? 어디랑 가깝고? 화장실이랑 세면장이랑 가깝고, 그 다음에 뭐가 쉽고? 교내 이동이 쉽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는 기준이 뭐였어요? 66. 그런데 뭐 상황에 따라 44까지 조정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통합교육이 이렇게 흘러왔다.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중요한 용어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수용 시설화 주류와 정상화의 원리, 일반 교육 주도, 최소 제한 환경, 완전 통합 각각의 의미 봤던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봤다시피 위에 있는 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처음부터 뭘 전제하는 거였어요? 분리를 전제하는 것이고, 분리한 것을 모아준다라고 해서 무슨 식 통합교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완전 통합은 처음부터 우리가 학생들을 그냥 하나로 놓고 필요에 따라서 꺼내자. 그래서 그걸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풀아웃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포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우리가 봤었어요. 이런 용어 정리 잘 해주시고, 통합을 어떤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하는지에 따라 물리적, 용어적, 행정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배치에 따라서 다양한 배치들을 쭉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연계적 서비스 체계도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했던 거 예시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잘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개념, 의미였고 관련된 유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봤었습니다. 교수적 수정은 우리 정의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교수적 수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수업이죠? 일반 학급,
에서의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질을 향상시킨다 또는 최적합화시킨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을 하는 걸 교수 적합화 또는 교수적 수정이라고 했고요. 유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죠? 교수 환경의 수정. 교수 환경의 수정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졌죠? 어떤 게 포함됐어요? 물리적 환경도 포함되고 심리사회적 또는 사회적인 환경도 포함되고요. 집단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방법 안에는 몇 가지가 다시 있어요. 유형 자체가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졌어요. 뭐가 있었죠? 활동, 전략, 자료. 활동은 누가 하는 거? 학생이 하는 활동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활동 중심적으로 아니면 과제 분석해서 잘게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수정이고 전략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전략을 다양하게 수정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정, 그죠? 그래서 방법을 보셨고요. 자, 교수 내용의 수정. 내용의 수정은 내용의 무엇을 수정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키워드. 수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을 바꿔주는 거니까 수준을 뭐 조금 더 간략화하거나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었고 특히나 교육 내용을 수정한다는 거는 무엇을 수정하는 것이 또 포함됐어요. 교육 과정 자체를 수정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다 수준이랑 중복 교육 과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수정하는 것은 학생이 이제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는 모든 게 들어가는데 그거라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큰 줄기 2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평가 조정 전략, 하나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봤죠. 평가 조정 전략은 다시 또 우리가 나눠서 평가 조정 전략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됐고 평가 조정 전략 하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영역 또는 뭐 요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봤었습니다. 평가 조정 전략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미 키워드가 있었어요. 뭘까요? 평가 조정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과하게 수정하거나 그래 버리면은 뭐를 해칠 수가 있을까요? 원래 평가의 목적, 본질.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평가 방법을 조정해 주는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우리가 가장 세분화되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도구 측면에서 자료 인력, 그 다음에 방법 측면에서 반응 제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도 쭉 우리 또 몇 교재에서 표로도 봤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보셨고 교수적 수정의 지침. 그래서 우리가 교수적 수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수정을 해서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죠? 내용 수정을 하기보다는 방법이나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우리가 이제 먼저 IP를 확인하고, 교과 선택하고,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급은 어떤 환경인지, 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보 수집을 하고, 학생이 거기에서 어떤 학업 수행을 하고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윤곽 결정하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절차들도 봤었어요. 자, 그래서 교수적 수정 보셨고, 그 다음에 통합학급 내에서 우리가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적인 접근 또는 큰 전략. 이게 막 세부적인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큰 전략으로 이제 중요한 것으로 교수적 수정이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실제적 다수준 포함교수법이라고도 하는 다수준 포함교수, 차별화 교수 이런 개념들이 큼직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협력. 아주 중요했던 협력이 있었죠. 그래서 협력의 개념을 우리가 보면서 관련된 개념으로 조정이 뭔지, 자문이 뭔지, 그 다음에 협력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팀 모델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다학문적 팀의 키워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동해요? 각각 독립적으로. 간학문적 팀은 각각 해요? 다 함께 해요? 각각 합니다. 그런데 다학문이랑 다른 거는 뭐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간학문이었고 여러분 초학문은 모두 다 뭐 한다? 전 과정을 함께 한다. 다 같이 한다.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전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단을 할 때 특히나 초학문적인 팀에서 진단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원형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재를 하고 교수를 할 때도 모두 다 같이 하지만 우르르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있었어요? 주 책임자가 있고 주 책임자가 다른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문적인 영역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4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역할, 양도, 이양, 방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협력에서 또 아주 중요했던 게 협력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 등등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협력 교수의 유형은 몇 가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협력 교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유형을 우선 예시가 주어지든 상황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구분. 그러니까 각 협력 교수의 유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분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면 요즘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비교해서 써라. 차이점을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장단점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그런 걸 다 했지만 지금은 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각 유형을 설명해주는 딱 뭐 예를 들어서 대안교수 그러면 딱 떠올라야 하는 핵심을 한 번씩 짚어볼게요. 대안적 교수, 대안교수는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대안교수는 제일 먼저 일단 전체를 어떻게 나눴어요? 대집단, 소집단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소집단을 맡고 한 수업 내에서 하나의 대안교수라는 하나의 한 시간 안에서 소집단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다, 자꾸 바뀐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되는 거는 한 수업 내에서 대안교수를 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안교수를 어떻게 실시했을 때? 반복적으로. 어딘가에 썼죠, 우리 어제? 그죠?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에도 자꾸 그 소집단 학생들이 똑같이만 구성되면은 그것이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봤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거 잘 유의해서 보시고요. 대안교수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라는 걸 핵심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은 영역을 나눠서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스테이션별로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때 중요했던 거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스테이션은 두 교사가 내용을 맡는데 같은 내용을 맡아요? 다른 내용을 맡아요? 다른 내용을 각 스테이션별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내용을 맡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이 여기를 쭉 다 돌면서 전체 내용을 이제 습득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스테이션을 교사가 맡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내용을 각 스테이션에서 지도하게 됩니다. 얘랑 비교되는 게 이제 평행교수였어요. 평행교수는 집단을 일단 어떻게 나누는 게 특징이죠. 전체를 그냥 반으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고 이 교사가 어떻게 협력해서 지도하느냐의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평행교수는 우리가 대표 기출 문항도 보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지도해요? 두 교사가 각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무슨 내용을? 같은 내용을 동시에 지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율이 중요하고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을 그래서 봤었죠. 그래서 평행교수는 같은 내용. 그죠? 자, 그 다음에 팀티칭. 팀티칭은 무엇을 구분하지 않아요? 전체 학생들을 집단화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팀티칭이 설명될 때 늘 나오는 말은 두 교사가 함께 무엇을 분담한다? 역할.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지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이제 나누어서 하는 만큼 그만큼 효과적으로 더 이제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눠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수가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수 지원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교수 지원. 교수 지원은 교수 보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어요. 교수 지원도 집단을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나누지 않고 이 지원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대안교수에서 소집단은 그 수업에서 소집단 학생들이 정해져 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보충 등의 부가적인 지원을 했죠. 교수 지원에서의 부가적인 지원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고 이 개별은 그때그때 뭐에 따라 달라져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재적소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걸 같이 보셨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관련되는 특징들, 장단점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특히나 물리적으로만 통합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력을 하고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또래 관계도 형성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통합을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대표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협동학습과 또래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은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게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개념, 그 다음에 원리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제 봤던 건 가장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4가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모든 협동학습에서 유형을 다 떠나서 협동학습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려면은 상호의존성과 개별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의존성은 한마디로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상호의존성이 있는데 이 상호의존성은 다시 2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무슨 상호의존성이 있었죠, 여러분 어제? 그렇죠. 과제랑 보상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다 같이 하도록 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해서 하게 되면 과제 상호의존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보상은 개별 보상을 하느냐, 집단 보상을 하느냐,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측면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유형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상의 상호의존성이 없었어요.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직소 몇 번? 1번. 그죠? 그래서 직소 1번은 집단 보상이 없어서 보상의 상호의존성이 낮았다. 그래서 직소 2에 뭘 추가해서? 집단 보상을 추가해서 보상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높였다. 이런 걸 봤었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책무성은 내 할 일은 내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주고 역할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책무성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죠? 2가지가 있었고 그 2가지는 무임승차랑 봉효과가 있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협동학습에 대한 원리를 잘 보시면서 이제 유형별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기출문제에 이제 상황을 주고 뭐 계획을 준다던가 대화 내용을 준다던가 해서 저게 무슨 유형이냐. 어제 우리가 이제 자율적 협동학습도 그런 거 최근에 나왔던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스테드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스테드는 수업 안내를 하고 소집단 구성을 하고 소집단 구성은 당연히 무슨 집단 구성이었죠? 이질적 집단 구성.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는지도 봤죠. 그죠? 그리고 이질적 집단 구성에서 집단 학습을 하고 무슨 평가를 해서 개별 점수를 산출했어요, 여러분? 스테드는 형성평가. 개별적으로 형성평가를 하고요. 그때 개별 점수는 어떻게 산출했죠? 그냥 형성평가에서 얻은 점수가 아니라 개인의 무슨 점수? 향상 점수. 그래서 그 향상 점수를 평균을 내면 무슨 점수가 됐어요? 팀 점수. 그죠? 그래서 그게 스테디였어요. 스테드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게 TGT였죠? 형성평가 대신 뭐 하는 거? 토너먼트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토너먼트 게임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방법을 봤었고 뭐 범핑 시스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살짝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TGT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TAI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TAI는 협동학습이긴 한데요. 각자의 무엇에 맞는 학습을 했죠? 각자의 무엇에 맞는 키워드예요. 각자의 무엇에 맞는 수준. 그죠? 그래서 개별 수준에 맞게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고 각자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TAI는 원래 가장 계열적으로 그래서 위계적인 교과여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게 중요한 무슨 교과에 주로 적용한다? 수학. 그죠? 그래서 수학이랑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다 수학이랑 관련해서 나온다라는 것도 봤었어요. 그래서 TAI는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치 검사를 통해서 수준을 파악하고 이질적 집단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그 학습 자료의 유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습 안내지가 있었고 기능 훈련 문항지가 있었어요. 이건 몇 %에 도달해야 돼요? 모두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100% 모두 다 맞으면 다 수행할 수 있으면 그때 무슨 평가로 넘어가고? 형성평가. 형성평가에서 몇 %까지 도달하면? 80% 이상 도달하면 그때 단원평가를 치를 수 있게 되고 단원평가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 점수가 되고 이것으로 팀 점수를 산출하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TAI는 그 특징적인 것, 수준별로 이제 각자의 공부를 하도록 한다는 걸 꼭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소. 자, 직소는 여러분 직소는 1, 2, 3, 4할 것 없이 제일 기본적인 절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해처 모여. 해처 모여 한다는 게 제일 먼저 무슨 집단이 있고? 원집단이 있고 원집단에서 각자 전문적인 주제를 한 사람씩 맡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씩 맡고 그 다음은 같은 모양끼리 같은 주제끼리 모여서 이걸 우리가 보통 무슨 집단이라 그랬어요?
전문가 집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네 집단으로 가서 헤쳐 모여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동일한데 우리가 봤다시피 원은 뭐가 없었다? 집단 보상이 없어서 뭐가 약해요? 보상의 상호 의존성이 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직소 2가 됐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부족해요? 평가를 받을 때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평가를 조금 미뤄주자. 유예기를 두자. 그래서 평가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세 번째. 근데 또 네 번째는 우리 마지막에만 평가하지 말고 어디에서도 평가를 한 번 더 하자? 전문가 집단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추가적으로 하자. 그게 직소 4였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1, 2, 3, 4 구분해서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 탐구, 자율적 협동학습은 요 둘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탐구는 여러분 제일 먼저 대주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주제가 있었고 집단별로 소주제를 맡아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그죠? 그런데 자율적 협동학습은 대주제, 전체 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고 소주제별로 집단 구성이 되고 다시 집단에 들어가서 다시 구성원별로 다시 주제를 뭐 했어요?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책에 따라 미니 주제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연구를 하고 소집단에서 소주제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그걸 이제 전체에게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함께 학습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통합 학급 모형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몇 교재 보면서는 여기에서 구분에 있어서 하나 더 추가했던 거, 그리고 올해 기출로 초등에서 나왔었다고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나누면 전체를 이렇게 빨간 줄로 한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봤었습니다. 이거의 기준이 뭐였죠, 여러분? 요 앞부분에 있는 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직소. 잘못한 건 아니고, 직소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되고, 직소를 1, 2로 나눠가지고, 그죠? 직소의 1과 2가 여기 있다면, 아니죠. 요거를 바꿔서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직소, 여기는 2, 이쪽은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크게. 직소 2가 위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스테디 TGT TAI 직소 2는 팀 무엇에 초점을 둔 거예요? 경쟁. 팀 경쟁이 있는 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직소 1, GI, 그 다음에 자율적 협동학습, 함께 학습하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전부 다 팀 경쟁이 아니라 팀 협력.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팀에 대한 그 팀끼리의 집단의 경쟁을 더 이제 경쟁에 초점을 두느냐,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두느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유형까지 보셨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협동학습 보셨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도 보셨고, 또래 교수. 또래 교수는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 튜터랑 큐티가 있었고요. 튜터랑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또래 교수를 할 때는 사전 훈련과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잘 지도하고 교사는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찰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쭉 확인하면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형이 중요했죠?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 나눌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대부분의 또래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정한 대로 그냥 교대로 하지 않고 처음에 튜터였으면 그냥 계속 튜터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 건 역할 교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비호혜적이라고 했고요. 역할 교대를 하는 거. 그래서 튜터했던 친구가 튜티가 되고 튜티가 튜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호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튜터를 할 때만 튜티로서 학습자로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튜터 역할을 해보면서도 학습의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도 다른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혜적으로 하는 걸 최근에 더 강조하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펠스, CWPT, CSTT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또래 교수는 유형들이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큰 구조만 말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또 확인을 해봤는데 뭐 뺄 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전부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반복을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에도 이제 내가 매 반복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성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우리가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을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한 거 정도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라도 그 시간에 그러니까 길게는 못 잡으시더라도 수업 끝나자마자 꼭 하시던가 해서
그렇게 크게는 꼭 계속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또 스터디 구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초반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쭉 크게 훑어봤고 어제 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대부분 생각나시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이제 다 날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도 이제 초반 했던 걸 조금씩 계속 반복하시되 너무 세부적인 걸 지금 1, 2월, 3월에 다 외우려고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큰 틀이 있죠. 구조. 요건 계속 반복하세요. 요거 반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번 진도가 나갈 때마다 그건 그거대로 복습을 하지만 그렇다고 앞에 있는 거 너무 그냥 이제 미뤄두지 마시고 그냥 짧게라도 뭐 10분이라도 우리가 했던 거 마인드맵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큰 구조를 계속 머릿속에서 담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사실 1, 3월에 전체적으로 다 진도 나가면서 복습하면서 그렇게 앞부분을 큰 구조를 이제 중심으로 반복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반복을 해보세요. 우리가 또 수업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새롭게 나가기 직전에 크게는 한 번씩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할 거 이제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맥 1권에서 특수교육 평가 부분과 특수교육 공학 부분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행동 지원은 분량이 아주 많고 또 우리가 꼼꼼하게 또 쉽고 조금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행동성은 막 외울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볼 거고요. 오늘은 평가랑 공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교육 평가를 먼저 보실 거고 요거는 챕터 두 번째죠. 맥교재에서 이따가 이제 보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챕터 두 번째 거 이제 보실 거고 맥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도 볼 거지만 맥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라는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이 특수교육 평가는 여러분 간단해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애 영역별로 볼 때 계속 적용이 되고 시험지로 나올 때도 특수교육 평가만 따로 내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정서행동장애랑 같이 문제가 나오면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검사도구 결과에 대한 걸 요약해서 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점수를 해석해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개념들은 이거 자체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적용하게 될 것.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하죠. 간단한 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볼 많은 영역들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한 편인데 또 여기에서 이제 이 특수교육 평가라는 이 영역의 특성상 약간 그래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약간 점수의 유형 이런 거 보면서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매년 보면은 수학이나 이런 쪽이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어려워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약간 보면은 약간 그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나는 수학 싫고 이런 숫자 싫고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 잘 머리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 우리가 처음 보는 거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임용시험에 나오는 특수교육 평가에 대한 점수의 유형 문제가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고야 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보실 때부터 꼭 정확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적용될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은요. 이제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평가가 무엇이냐라는 기본 개념부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개념, 여기에서 간단한 이제 용어. 여러분 평가 그러면 어떤 용어 생각나세요? 평가라고도 하지만 평가하는 과정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죠? 진단한다고도 하고 맞아요. 진단한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검사라거나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그러면 측정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측정, 진단, 평가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주로 쓰이는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무슨 평가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평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학생을 보고 저 친구가 약간 좀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되고 교육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평가랑 관련된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 대상자가 되고 교육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평가에 대한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한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잘 봐두셔야 돼요. 잘 봐두셔야 되고 여기서 시험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실 거냐면은 단계별로 6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의사결정의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의 개념과 평가가 쭉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떠한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를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평가 이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한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의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정보 안에는 여러 가지 검사 도구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능검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라던가 어떤 평가나 진단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어 줄 때 사용되는 어떤 기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측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 우리가 기술 통계학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요소들, 척도, 분포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표준화 검사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뭐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라는 걸 정리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점수의 유형이 나옵니다. 점수의 유형. 여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조금 이제 뭐 개인차가 있지만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 점수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점수에 백분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백분율, 백분위, 표준점수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정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데요. 요거도 시험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타당도가 뭐냐, 신뢰도가 뭐냐 이런 걸 보실 건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 몇 가지의 좀 더 상세한 내용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각각 타당도와 신뢰도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의 기본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객관도 실용도도 간단하게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평가 강론에 보면은 같이 다루는 거라서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에 대한 기본 개념 보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걸 보실 거냐면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검사 뭐 평가한다. 사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 사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뭐 사정, 진단, 평가, 측정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 사정한다 또는 진단한다, 평가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평가나 사정의 진단의 방법, 대표적인 것들을 6가지 정도를 보실 거예요. 검사, 우리 보통 검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검사에, 이거는 간단한데 은근히 시험지로 많이 나와요. 검사에는 규준 참조랑 준거 참조가 있다. 이거는 정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 관찰도 여러분 우리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가 결국 여러분 학생에 대해서 사정한다.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전부 다 학생에 대한 무엇을 수집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정보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게 관찰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 거. 그래서 관찰도 한 방법이라 여기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 오늘은 관찰을 아주 간단히만 볼 거예요. 왜냐? 관찰은 여러분 어디에서 또 아주 상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행동에서. 행동 지원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이 관찰에 대한 걸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보실 거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관찰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고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되셨죠? 그 다음에 관찰도 있고 또 물어보죠. 우리 학생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도 물어보고 얘는 어떠냐 어땠냐 또 전년도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죠? 면접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교육과정 중심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큰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걸 평가하자라고 하는 큰 접근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하위 유형이 강론에 보면 사실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3가지는 아주 간단하고 강론에서도 뭐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몇 교재 하면서 예전 교재에서는 5가지 다 실어놨었는데 생략하고 요 2가지. 요 2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에 다 나왔고 특히 뭐 굳이 빈도로 쳐서 더 많이 나온 걸 따지자면 CBM. 이거는 앞으로 학습장애 할 때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안적인 평가 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는 뭐 전형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 말고 최근에 더 대안적인 방법으로 또 실제적으로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수행사정이죠.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끝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특수교육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 방법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맥가이드 보시면서 맥가이드 보시면서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평가의 개념, 그 다음에 평가의 단계 이렇게 볼게요. 자, 특수교육 평가의 이해가 나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평가의 개념이 있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가를 나타내어주는 용어들은 평가라고도 하고요. 사정이라고도 하고 측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이라는 말도 보통 쓰지만 사실 진단은 약간 여기에서 같은 선상에서 설명되기보단 진단은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주로 쓸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떠한지 좀 파악해야 될 때, 뭐 수준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장애일까라는 걸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단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단은 약간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애 유형을 파악하거나 수준의 정도를 뭐 파악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진단한다라는 식으로 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학생의 전체적인 어떤 특성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측정을 한다고도 하고 사정을 한다고도 하고 평가를 한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게 가장 구체화된 개념이라고 하자면 개념이냐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조금 좀 구체적으로 협소하다기보다는 좀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협소하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측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측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사정은 다 갖고 있고요. 사정에서 우리가 사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평가는 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어떤 부분을 평가하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둔 게 점점 더 종합적인 의미로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측정은 보통 뭐냐면 여러분, 측정은 뭐예요, 여러분? 측정. 우리가 보통 측정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측정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걸? 뭔가를 재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길이 잰다, 키를 잰다, 몸무게를 잰다. 그죠? 그 다음에 측정을 한다는 건 뭔가를 샌다. 그래서 다 여러분 측정을 한다는 거는 양적으로 보는 걸까요? 질적인 면에서 보는 걸까요? 양적. 그래서 측정은 여러분 양적 개념이에요. 양적으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적인 평가. 그래서 무언가를 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점수를 매기는 거, 몇 개 맞췄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쉽게. 그래서 측정하면 양적이라는 걸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에서 봤던 게 다 포함되면서 확장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정한다라고 하면은 양적으로도 파악하는 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양적인 개념으로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어떠한 판단도 하냐면 질적인 판단도 하는 거예요. 질적인 판단. 그럼 질적인 판단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질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학생이 퀴즈를 이제 풀어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60점이다 라는 것까지만 하죠. 그러면 양적으로 측정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60점이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70점이 됐네? 10점이 향상되었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죠. 그런 것들이 질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라는 것은 질적으로도 해석하는 게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가는 뭐냐? 양적으로 판단한 것도 질적으로 판단한 것도 포함되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데이터, 질적인 판단 플러스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지금 우리가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방향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판단한 양적, 질적 어떤 정보에 따라 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 이런 종합적인 판단,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다 포함하는 걸 우리가 보통 평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건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 사정이 뭐야, 평가가 뭐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어들을 다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가 뭔지 사정이 뭔지 측정이 뭔지도 사실은 전문가별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평가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용어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 우리 중요하게 요거는 꼭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 평가의 단계. 6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의 단계는 6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6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단계별로 무슨 내용을 우리가 핵심을 기억해 두자? 의사결정의 내용. 각 단계별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되시겠죠? 단계별 의사결정의 내용을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개의 단계는 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대상자가 되고 교육을 받고 하는 전 과정에서 그 과정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평가랑 관련된 단계만 추려가지고 6단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선별. 선별 보시겠어요? 선별. 자, 먼저 의사결정 내용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키워드를 볼게요. 선별은 뭐냐면 선별 과정에서 이 판단을 해야 그 다음 진단으로 넘어가요. 선별 과정에서 이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진짜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층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알아볼까 말까를 살짝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단 또는 심층적인 또는 정확한 심층적인 진단의 필요 여부를 필요성 여부 그 다음 진단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단을 하자라고 하는 걸 신청하는 거를 의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뢰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 과정에서는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저 친구는 조금 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공식적으로라고도 합니다. 공식적 이건 표현이 다양하니까요. 공식적으로 또는 심층적으로 진단을 해볼까 말까 진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선별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진단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보니까 약간 의심은 됐지만 혹시 학습장애가 아닐까 의심은 됐지만 다 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나머지 단계는 그렇지 않은데 선별 단계는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선별 단계가 뭔지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별 단계에서 판단을 맞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별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하면 결국 누구에게 다 좋지 않을까요? 당사자에게. 그쵸? 선별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필요한 진단 평가를 받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선별 과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교육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친구인데 너무 그걸 뭐 문제가 되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쓸데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별 과정에 대한 거예요. 선별 과정에 대한 거는 선별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요거도 이제 유튼 위주로 좀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선별에서의 판별 오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판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몇 교재 표로 다 있는 건데 우리 좀 키워드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뭐 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그냥 적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 의뢰를
의뢰를 했다는 거는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를 한 경우가 있고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예요. 이거는 이제 의뢰를 했고 안 했고고요. 실제로 의뢰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은 총 우리가 선별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지수는 4가지가 있죠? 그죠? 4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둘은 오케이, 둘은 오케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의뢰가 필요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거는 판단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아서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오케이. 이것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필요한데 의뢰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데 의뢰한 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가 판단에 미스가 되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 자, 이 위에 있는 X표를 보세요. 보시면은 필요해요. 그죠? 필요한데 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코로나 걸렸으면 뭐라 그래요? 양성. 안 걸렸으면 음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뢰하지 않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음성의 결과가 나온 건데, 필요한데 음성이었으니까 이건 가짜 음성이에요? 진짜 음성이에요? 가짜 음성이죠? 이건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가짜를 한자로 위라는 말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위음이 되는 거예요. 위음. 가짜 음성. 되시겠죠? 위음.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양성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X 보면은 양성인 거예요. 양성이죠? 그런데 진짜 양성이에요? 가짜 양성이에요? 가짜 양성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위양. 그렇게 해서 위음과 위양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선별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유특에서 주로 좀 여러 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위음일 경우가 학생에게 더 부적절한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음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좀 더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제돼 버리고 그걸 제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진단을 받지 못하면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교육을 특수교육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선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선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판별 오류의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선별 과정에서 다음 필요하다,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단으로 갔어요. 진단으로 가잖아요. 그럼 진단은 의사결정 내용만 보시면 돼요. 진단은 뭘 결정할까요, 여러분? 이제 선별 과정에서 진단으로 갔으니까 진단 과정에서는 무엇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아동 대상으로 하면 장애가 있냐 없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공식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 이걸 확실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의사결정 내용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장애 유무,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명도 볼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심층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의 여러 가지 장애랑 관련된 특성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장애 유무, 특성, 장애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판단하게 되는 게 바로 진단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거, 진단을 받았어요. 지적장애가 되었어요. 지적장애 또는 뭐 학습장애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뭔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 그대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진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서 나는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고 싶다,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는 보호자가. 그래서 나는 그냥 특수교육적으로 지원을 따로 받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살아가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적격성. 이건 책에 따라 예전 책에 보면 적격성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적부성이라고도 해요. 최근에는 뭐 유사 용어죠. 뭐 최근 과거 할 것 없이 그냥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부성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장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고요. 적격하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뭐 개론서에서도 봤고 뭐 계속 보고 있지만 어디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을 봐야 될까요? 법에 나와 있는, 그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키워드, 적격성 단계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법적 적격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분명히 장애가 있다는 장애명이 있는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어도 만약에 특수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무슨 적격성? 법적 적격성. 그럼 여기서 이제 오케이, 대상자 선정이 됐죠? 그럼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떠한 환경이든 적절한 환경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배치. 그럼 우리 어제 전 시간에 봤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우리 어제 그 Q&A에서 봤었지만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는 뭐 완전 통합이 되든 일반 학급에 있게 되든 뭐 어쩌든 저쩌든 무조건 뭘 작성해야 돼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게 IEP를 말하는 겁니다. IEP. 이해되시겠죠? 대상자가 되면은 모든 학생은 개별화 교육의 대상이 되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의무적으로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무슨 단계를 보고 있어요? 평가의 단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IEP가 나왔을까요? 배치가 나오고. 이 과정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평가 과정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려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수집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런 명칭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학생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정보를 수집하고 진단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각 단계별로 판단을 뭘 하는지를 의사결정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학생이 대상자가 돼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교육적으로 이제 대상자로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교과에서 뭐 교육이 필요한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IEP 다 만약에 세워서 교육을 했어요. 그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가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형성평가랑 총괄평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도 키워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형성평가는 제가 매주 퀴즈 나눠드리죠. 그런 게 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든 뭐 매번 그때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쓸게요. 형성평가는 우리가 학생에게 교육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계속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전이 되는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전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바로 결론적으로 키워드. 총괄평가는 진전을 한 글자만 달라요. 보였는가. 여러분 무슨 글자만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보이는가, 보였는가. 그래서 형성평가는 우리로 치자면은 제가 매주 퀴즈 나눠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총괄평가는 우리가 만약에 이론 완성반을 이제 11주 동안 끝냈죠? 그러면은 끝나는 날 제가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얼마나 성취가 됐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로 치면 학부생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같은 거. 그거는 전 프로그램을 끝내고 진전을 보였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게 이제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 과정별로 의사결정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도 다 설명해드려서 교재 볼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교재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구나라는 거 눈으로 확인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맥교재 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도 제가 이번에 맥교재 하면서는 이제 키워드가 없어지거나 뭐 봐야 되는 내용이 빠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전 맥교재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설명들도 조금 더 부연적으로 이제 있었던 게 있는데요. 제가 다시 보고 뭐 그렇게까지 없어도 되겠다 싶은 거,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1권 분량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생략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단계 보시면 여기는 다 줄글을 좀 읽어보시고 맥락을 보셔야 돼서 제가 설명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표 알아보시겠죠? 그죠? 요거 이제 보시면서 선별에 가능한 4가지의 결과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으로 넘어가서 진단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유무죠.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꼼꼼하게 복습하실 때는 꼭 정독을 하시고요. 보시면서 진단에서 내가 의사결정의 키워드로는 장애의 유무, 뭐 장애 특성, 장애명 이런 걸 봤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여러분 진단은 특정 유무, 장애 유무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런 부연적인 설명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꼼꼼하게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그런 유익한 정보를 주니까 여러분 당연히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유익한 정보를 주니까 앞으로 어떤 중재를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도 유익한 정보를 주겠죠. 이건 공식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도 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부성, 대상자로 적격한가를 법적 적격성을 보는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선정 기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선정이 되고 나면은 프로그램 계획을 배치하고 이때 교육적인 평가를 한다, 진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 진전을 보이는가, 총괄평가, 진전을 보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는 이제 맥플러스의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지난주에 개론서 보면서도 다 본 건데 제가 맥플러스에다가 다시 한번 실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6단계로 본 거 중에서 중간에 적격성 거기서는 다 법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보지만 다시 한번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선정 기준 또 반복하시라고 장애 영역별로 쭉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고 또 이거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보일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서 봐두시면은 그게 다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요 내용 봤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대표기출문항 1번, 2번 어제 나눠드린 대표기출문항에서 앞부분은 이제 통합개별화 다 보신 거고요. 1번, 2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제 드린 프린트에서 10페이지네요. 문제 자료에서. 자, 보시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바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 건강검진 선별검사 결과 지우의 발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문제 없다라고 선별검사에서 판단했네요.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단 음성이에요, 결과가 양성이에요. 음성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쵸? 요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는데 선별검사에서 지우 엄마가 봤더니 자꾸 이제 계속 봤더니 여전히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우 엄마가 진단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애가 있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음성은 진짜 음성이었어요? 가짜 음성이었어요? 가짜 음성, 위음. 그래서 이렇게 1번 소문항 보세요. 선별검사의 오류 종류를 쓰세요. 이런 건 이제 기입형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문항 1번에 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유초는. 그러면은 위음. 요건 이제 단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종류 쓰시오라고 했는데 위음의 의미를 풀어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닌 거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문제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접해보실 때 기출문제를 늘 접해보실 때 그때그때 조금씩은 유형이 다르죠. 그죠? 쓰라고 하는 게 다르니까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뭘 쓰라고 하는 걸까? 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답을 쓰고 그 과정을 계속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답을 쓰려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뭘 보여주는지 어디까지 뭘 묻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맞는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 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 딴 거 쓸 거 없어요. 문제점만 정확히 간결하게 쓰시면 돼요. 문제점이 뭐죠 여러분? 가짜 음성이니까 지금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은 이거도 뭐 어디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미만 맞게만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든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보시고 이건 또 옛날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법이 나왔는데요. 요건 유특 문제라 유아 선생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번, 3번은 전부 다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본 내용들만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2번 문제는 우리 어제 팀 모델 보느라 2번 문제 1번, 2번 미리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우리 이따가 보고요. 일단 2번 문제 소문항 5번 보세요. 요것도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가 거의 답을 다 줬어요. 자, 이응이 나왔는데요. 이응 보시면은 별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응의 밑줄을 바로 보시면 사실 요렇게 좀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옛날 문제긴 한데 이응은 그냥 선별검사에만 밑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5번 소문항 보시면 이렇게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응의 선별검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슨 오류라 그랬어요? 음성 오류. 그러니까 뭐예요? 위음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세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위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위음. 그게 아니라 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음성 오류라고 해도 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정적이 아닌 거죠. 부적 오류라고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기출 풀면서 다양한 거 보면서 또 요거 한번 체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위음인데요. 위음을 뭐라고 한 거예요? 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쓰라고 했어요. 음성 오류 한 가지를 쓰는데 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쓰라니까 이거는 그냥 위음이라는 단어만 쓰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단과 관련해서 위음이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쓰면 될까요? 진단에 의뢰해야 함에도 의뢰하지 않게 되는 위음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 봤던 문제나 이거나 묻는 부분은 똑같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간단하게 그냥 위음이라고 써야 될 때도 있고 이제 뭘 묻느냐에 따라서 써야 되는 답은 달라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라는 문제였습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측정의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